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바쁘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 그리고 빈센트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갖고 왔네요. 네, 빈센트가 마이크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오늘 나오신 이분 소개드리겠습니다. 더 센터필드 W의 권택중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찾아오셨나요? 네, 네네. 목소리가 살아왔습니다. 자, 권택중 과장이 더 센터필드 W에 계시죠? 네, 역삼에 있습니다. 역삼에. 네, 지난번에 첫 번째 저희 3프로 출연. 그때 뇌리에 바뀌었던 게 스드메. 네, 오늘도 스드메인가요? 오늘도 스드메입니다. 어, 네, 스드메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가지고 왔고요. 이게 뭐 이제 약간 그냥 개인적인 계획이라서 약간 스페이스 3부작처럼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스드메 중에서 스페이스에 집중을 해보자 먼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스페이스에서도 우주 산업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그리고 그 외에 파생되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파생되는 이런 비즈니스들. 그 중에서 오늘은 업스트림 관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뭐 특히 어젯밤에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마 아침에도 많은 또 전문가 패널 분들께서 나오셔서 지금의 시장에 대한 진단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신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또 우리 우주적 시야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요? 아,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너무 머리 아프다. 네, 좀 멀리서 좀 네. 천천히 한번 바라보자 이런 관점도 약간 녹아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럼 업스트림이 뭔지 자세하게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자료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지난번 자료와 동일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OECD에서 이제 2022년에 스페이스 이코노미를 총 세 가지의 섹터라고 할까요? 구분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스트림, 쉽게 생각해서 지구에서 우주로 업 하는 부분에 대한 모든 관련된 비즈니스를 업스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발사체죠. 우리가 생각하는 로켓, 뭐 스타쉽이라든지 팔콘 9,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로호의 뒤를 이은 뭐 누리호도 있고요. 이런 것들과 또 오늘 굉장히 뭐 주가가 좋더라고요. 위성 관련된 기업들, 위성 그리고 지상 장비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세트레가이를 뒤이어서 컨택 같은 경우가 지상국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런 관련된 기초 연구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업스트림이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다운스트림 관련해가지고 우주에서 지구로 다운, 즉 위성에서 무언가 데이터를 쏴준다든지요. 우리가 뭐 허블 우주 망원 경우도 굉장히 좀 유명하죠. 우주에 있는 이러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지 데이터를 지구로 좀 쏴주고 이런 데이터들을 보내주는 다운스트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GPS 같이 원래는 우주에서 쓰고자 하였으나 지구에 뭔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파생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준 이런 산업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업스트림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업스트림을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다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 시장 규모별로 쪼개봤을 때 이거 뭐 어디가 제일 크냐 사실 비슷합니다.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지금까지는 다운스트림이 좀 더 컸어요. 왜냐하면 재사용 로켓이 없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스페이스 X라는 어마어마한 민간 우주 발사체 사업자가 등장을 하면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좀 낮추고 더불어서 위성을 궤도에 띄워놓는 비용을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낮춰놓는 덕분에 이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까지로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지상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신하고 이것들을 분석하고 이런 시장이 여전히 컸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업스트림도 뭐 이미 많이 커지고 있지만 더욱 큰 비중을 가지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업스트림을 또 준비를 하기도 했고 저번 시간에 다운스트림을 해서 네. 업스트림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이 우주 관련된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페이스 X를 비롯해서 우주 테마가 확 일고 있는데 네.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굳이 이번 시간에는 다운스트림을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업스트림을 한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네. 주가 측면에서는 어디가 더 많이 올랐고 어디가 더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은지. 네, 이제 뭐 업스트림 같은 경우가 지금은 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에 보시면은 위성이나 지상 장비, 그러니까
로켓뿐만이 아니라 로켓에 탑재되는 페이로드, 위성들 이런 화물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업스트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업스트림 위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뭐 약간 상호적인 관계도 역시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궤도에 위성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런 것들을 수신하고 가공해야 되는 이런 뭐 지상국들의 역할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안테나도 많이 필요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안테나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상호 계속 긍정적인 이런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가장 큰 이슈가 그린란드 아닙니까? 이게 자료에는 따로 뭐 넣지는 않았는데 그린란드가 사태가 좀 커질 때 약간 이제 트럼프 갑자기 또 미쳤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약간 역사를 보면은 거의 1800년대부터 미국과 그린란드의 관계가 계속 있었더라고요. 보시면은 1814년도에 그린란드가 이제 뭐 노르웨이 쪽에서 할양이 됐었는데 상당수의 이제 북서부 지역 쪽을 최초로 그린란드의 이제 미 개척지를 발견한 분이 미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약간의 명분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5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매한 미국 국무장관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보고서를 그때 당시에 올렸었던 게 1867년이었고요. 그때도 그린란드도 우리가 사야 된다 이런 리포트를 올렸었다고 합니다. 꽤나 역사가 있는 그런 뭐 매입 시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왜 그린란드를 자꾸 탐을 낼까? 사실 뭐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제 북극 항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북극을 좀 가져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약간의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북극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위성이 이제 궤도에 떠 있을 때 극궤도라고 하는 폴라 오르빗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북극 위에 위성을 딱 띄우면 대부분의 이제 강대국들이 다 북반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나머지 남반구는 뭐 바다가 있다든지 뭐 일부 몇 개 작은 대륙들이 있는데, 북극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중국부터 러시아 그리고 당연히 북미 지역들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극궤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 있고, 북극 쪽에 가까이 최대한 이런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장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는 북극 위에 있는 뭐 성층권을 넘어서 외기권 이런 우주까지도 만약에 군사적으로 지배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이제 나 혼자 지구를 관측하고 적국들의 이러한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움직임까지 확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트럼프 1기 때도 나왔던 북극 항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뭐 쇠빙선 얘기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 다음 경로는 이제 위를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북극에서 그 위에 우주까지 이곳의 지배권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주변국으로부터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조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ICBM이라든지 이런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강대국과 강대국들 뭐 지금으로 보면 뭐 G2가 미국이니까 중국이니까 이 미중 간의 이런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최단 경로가 이제 북극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북극 인근의 이런 요격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배치를 해둔다고 하면은 본토로 날라오는 이러한 폭격이나 미사일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좀 잘 해낼 수 있는 어떠한 전략적 요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도 지금의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강대국 간의 이런 우주 패권 관련된 하나의 연장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그 말은 곧 이 그린란드가 군사 측면에서 네. 멀티 아이언 돔처럼 네네.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린란드가 분쟁이 되는 것 같다. 네. 우주 산업에도 충분히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그럴 수 맞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미 그 미국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바주픽 우주 기지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이제 그 항공 기지였겠죠. 근데 우주 기지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미국의 이제 뭐 우리나라 우주청처럼 우주방위군이 또 이제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곳들이 이제 파견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더 증설한다든지 그런 움직임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주 방위군 그 직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내 거였으니까 내 거니까 방어하고 방위하잖아요. 맞습니다. 남의 것이면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 거라는 것이 속내에 좀 있는 듯한 모습이긴 하네요. 네, 그럼 우주 산업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이벤트가 있을까요? 네, 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이제 25년을 짧게 세 줄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은
지난 그 방송 때도 약간 말씀드렸는데 총 25년에 글로벌 발사가 329회 늘어났고요. 재밌는 거는 24년에 발사대라고 하는 이 로켓을 쏠 수 있는 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발사장 증설은 굉장히 미미했는데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로켓을 한번 쏘고 내려오는데 어쨌든 뭐 세척이라든지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많이 쏘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이 효율화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설비로도 훨씬 더 25% 정도 증가한 발사를 기록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미국이 60% 그리고 중국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유럽이라든지 그 외 국가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전히 스타링크 배치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강력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왼쪽의 그림이 이제 팔콘 9이고요. 오른쪽이 지난해 12월에 발사된 중국의 첫 재사용 로켓 주체 3호라는 로켓이 발사했습니다. 실패했고요. 궤도에는 물건은 띄워놨는데 회수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결국에는 패권 경쟁에서 여전히 미국이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사용을 이제 캐치하는 것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눈에 가시로 여겨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어제 기사가 났는데 아마 네. 엊그제 이제 중국 CCTV 측에서 군사 TV 쪽에서 나온 이게 영상이에요. 영상을 제가 캡처해서 갈무리를 해봤는데 난텐만 프로젝트라고 있고 거의 뭐 컨셉입니다. 사실 이게 뭐 아직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말 좀 먼 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길이 242m에 이륙 중량 12만 톤급에 보면은 뭐 어떤 생각이 좀 나십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요? 스타워즈? 맞아요. 예. 아니면 최근에 아바타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맞습니다. 뭐 아바타, 스타워즈 네. 그리고 뭐 예전에 마블 영화들 보면은 그 헬리캐리어가 이제 공중 항공모함이 존재하죠. 근데 그거는 뭐 우주에 있는 건 아니고 약간 뭐 그런 펜을 통해서 날아다니는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주에 있는 뭐 게임으로 치면 뭐 캐리어 뭐 이런 것처럼 옆에 이제 보시면은 드론 무인 우주 전투기 쉬안이를 88대를 탑재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겠다라는 뭐 약간의 뭐 그런 뭐 컨셉 같은 영상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런 컨셉 영상이긴 합니다. 현재는 뭐 멀었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장대한 계획에 이런 것들을 포함했다는 것 자체가 우주 관련된 패권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우주 이벤트 짧게 말씀드리면 제일 가까운 게 이제 2월 달에 그 유인 우주 발사체가 갑니다. 아르테미스 2호고요. 2월 6일로 예정되어 있긴 한데 뭐 이벤트 스케줄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고 2월 6일 날 다시 한번 인간이 가는군요. 인간이 갑니다. 근데 착륙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돌고 다시 달까지 오는 거예요? 가서 근데 이제 그 달을 조금 지나면서 궤도를 타면서 한 10일 정도 가는데 인간이 간 기준으로는 가장 멀리 가는 기록은 세울 예정이긴 하고요. 착륙은 한 2년 뒤에 28년도에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왜 이번에 안 하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4명의 나사 소속의 이런 미국인들이 이제 갈 예정이고 요 데이터를 좀 찾다 보니까 착륙선이 이제 아르테미스 3호에는 착륙선까지 실어가지고 달 착륙까지 시도한다고 합니다. 뭐 빠르면 1년, 오래 걸리면 2년 정도인데 착륙선은 이제 미국의 이제 투톱인 스페이스 X 것 아니면 블루 오리진 거 둘 중 하나를 쓴다고 하는 지금 이야기가 있고요. 어쨌든 근데 이런 모멘텀이 임무는 있습니다. 10일 동안 진행하는데 왜 2년 뒤에 돌아와요? 돌아오는 거는 10일 후에 돌아오고요. 아르테미스 3호가 이제 2년 뒤에 발사 예정입니다. 저는 10일 동안 임무하고 군대 2년 갔다 온줄 동안 알았어요? 우주에서 뭐 하지? 그러니까 2년 동안 군대 갔다 온 줄 알았구나. 별로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떠 있으면. 네. 아니 뭐 가는 금방 것 자체가 돌아오고요. 도전이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주가 측면에서 쭉 보니까 스페이스 X도 그렇고 이거 다 민간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전에는 뭐 냉전 시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지만 스페이스X 이후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이제 뉴스페이스가 본격화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누리호의 기술을 지난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모두 기술 이전을 완료를 했죠. 물론 이전부터 계속 같이 개발해왔던 역사가 있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도 민간 시대가 열렸다라는 하나의 뭐 이전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라는 것은 결국에 증시에 반영이 되고 상장 기업의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섹터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스케줄을 보면은 2분기에는 민간 우주 정거장이 발생합니다. ISS가 이제 2030년에 퇴역 예정이고요. 국제 우주 정거장이죠. 근데 트럼프 일기 때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때도 이제 ISS에 지원 끊겠다라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네. 뭐 결국엔 끝이 않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펠컨 9을 통해서 올라갈 예정이고 3분기에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누리호 5차 발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면서 예정이고 마지막 4분기에 대방의 스페이스X가 상장 예정이긴 합니다만 자세히 이야기는 나중에 드리겠지만 지연될 수도 있겠죠. 상장 스케줄이야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누리호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어느덧 누리호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야 뭐 4차, 5차의 그 스토리를 쭉 알겠지만 네. 잘 관심이 밖에 있는 분들은 아니 미국은 인간이 이제는 거의 한 반세기 넘었어요. 한 70년 만에 다시 한번 달에 가는데 우리 누리호는 그럼 뭐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는 건지 여전히 위성 쪽에 국한돼 있는 건지 네. 아니 우리도 뭐라도 태우는 건지 뭐 태운다 하면은 뭐 위성은 열심히 태우고 있고요. 꽤나 이제 위성들을 올려놓고 지난번에도 성공은 또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유인으로 가냐 마냐. 어쨌든 뭔가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좀 탑승이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뭐 지금 제 생각에는 굳이 인간을 실을 필요가 있을까? 이제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약간 어쨌든 사람이 탑승했을 때는 폭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럼 사상자라는 그 우주인 한 명을 개발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갈 텐데 휴머노이드를 탑재해서 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누리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지금은 뭐 이런 유인 개발에 대한 그 로드맵상에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그 시간에 보여드렸던 우주청에서 발표한 장기 로드맵 중에서는 뭐 재사용 로켓에 대한 개발, 원래는 그 다음 개발은 재사용 로켓이 아니었는데 스페이스X의 팰컨 9이라든지 곧 상업화될 스타쉽이 워낙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재사용 로켓에 대한 개발 로드맵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다음 로켓은 이제 재사용 로켓으로 개발이 예정될 예정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휴머노이드 사람을 탑재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아마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다음 발사에는 약간 이제 개조를 한다고 하면은 뭐 사월창에 사람을 탑승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는 사람을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가 띄운 최초의 인간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우주인을 탑승시키고 우리나라의 이런 그 기술이 좀 더 고도화되어서 유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오히려 그때는 휴머노이드도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 있을 거라서 로봇을 태우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호의 기술 자체는 우리나라가 뭐 7번째 성공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켓 기술력 자체는 이미 강대국 반열에 올라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굉장히 잘 만들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술력, 엔진 기술력, 어떠한 뭐 추력, 그리고 이거를 조절하는 엔진의 이런 뭐 액체 엔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조 시설이 그 내재화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재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미국은 뭐 미국도 스페이스X가 내재화를 좋아해서 내재화가 잘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해외 조달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제조 강국이지 않습니까?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로봇 밸류가 붙어서 갈 수 있는 것도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로봇을 만들 공장과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저는 빠르게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만간 탑3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우주 인프라 표준을 스페이스X가 네. 쥐고 있는 건가요? 뭐 이미 뭐 쥐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 중국도 그것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스페이스X에 편성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 자주 국방과 자주 우주 이런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파이를 조금이라도 가져가고자 노력을 계속 할 것 같고요. 스페이스X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론 머스크가 창업했죠. 뭐 네.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지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을 안 했죠. 뭐 이제는 뭐 다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많이 아시는데 계획을 보면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은 스페이스X의 목표는 다행성종입니다. 인류의 다행성종. 화성을 포함한 여러 행성에 인류가 진출하고 거기를 콜로니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고 있고 2025년 말에 자기 SNS를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겠다. 2030년까지라고 했고요. 그에 관련된 여러 뭐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30년 정도 이 속도로 가면은 약간 효율이 데이터 센터가 우주에 있는 게 더 낫다라는 보고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력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냉각 장치, 우주는 또 온도가 낮죠.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팰콘 9과 이제 곧 상용화된 스타쉽 오버뷰를 좀 봐드리면은 높이가 한 70m 되고요. 그냥 높이로만 간략하게 비교해드리면 스타쉽 이제 곧 상용화 될 건데 123m입니다. 뭐 굉장히 높죠. 아파트 한 층이 뭐 대략 뭐 2.5m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40층을 훌쩍 넘어가니까 뭐 50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 높이가 우주로 이제 떠올랐다가 뭐 일단 추진체는 다시 내려오는 이런 거대한 발사체가 지금 이제 상용을 앞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굉장히 좀 유명했던 아크인베스트, 우리 돈나무 누나가 봤던 이제 스페이스X. 이제 이거는 제휴되어 있는 이제 마치 33이라는 곳에서 분석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5T, 1.5조 달러로 거론이 되고 있죠. 1.5조 달러가 지금 테슬라보다 높은 시가총액이거든요. 테슬라가 1.3, 2조 정도 될 거예요. 네. 어제 빠졌나요? 제가 어제 빠졌는지 못 봤는데 아마 맞죠. 뭐 빠졌겠죠?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상장하자마자 테슬라를 넘어서는 시가총액으로 스타트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럼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7위 정도 안에 들어올 거고 아마 메타도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대한 기업이 이제 오픈이 될 건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홈페이지에 이 블로그 쪽에 나와 있는 이 해당 자료를 보시면은 기본 시나리오 그리고 약세 시나리오 그다음에 강세 시나리오에서 봤을 때 2030년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못해도 1.7조 달러까지 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률을 얘기하고 있고 기본 시나리오 50% 확률로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2.5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거의 뭐 탑 5 안에는 당연히 좀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전개를 예상하고 있고 최대 3조 이상 달러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거대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재밌는 자료가 그 내용을 내려다 보시면은 2030년 정도부터 여기 얇게 빨간색이 약간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표시는 일부러 안 해놨는데 너무 미미해서 어디서 이제 흐름이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발생을 할 것이냐 기업 가치가 2033년도부터 빨간색이 많이 올라요. 이게 그 화성 부문 밸류가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이제 분석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면은 나중에는 거의 뭐 화성 관련된 비즈니스 밸류가 더 커지는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게 이제 스타쉽 같은 경우는 네. 엔진을 이제 메탄 엔진을 쓰는데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뭐 재사용이 좀 용이하고 기술력은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뭐 유료 같은 경우는 케로신이라고 이제 등유를 쓰거든요. 엔진을 연료를. 근데 이 메탄 엔진 같은 경우는 이미 한 3년 전에 그 연구가 나와 있는데 화성에서 이것을 추출해서 화성에서 채굴 해서 엔진을 주입하는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이런 것들을 전기 분해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뭐 수소나 이런 것들을 로켓의 엔진으로 다시 만들어서 화성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엔진을 화성에서 추출한 다음에 엔진이 아니라 연료죠. 그것을 다시 다른 뭐 외우주나 아니면은 지구로 귀환하는 그런 미션까지도 스페이스X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먼 미래 같지만 뭐 거의 많이 다가온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시나리오별 밸류에이션이 이런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에 뭐가 있는데요? 그냥 광물 이런 거 그냥 다 채취하는 거예요? 뭐가 있길래? 네, 일단은 가장 가까운 거는 지금 인간이 거주하기 적합한 하나의 가장 가까운 네.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약간 뭐 우주의 뭐 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구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바이오 관련된 우주에서의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의 거점 기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지금 로켓이 굉장히 연료를 많이 태워야 되는 이유가 지구가 중력이 좀 세다 보니까 네. 지구에서 이거를 궤도로 탈출시키는 데까지 드는 연료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달이나 이제 화성 정도만 가도 많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더 먼 외우주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뭐 의미 있는 연구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뭐 우리가 지금 히토리라고 하는 것들도 꽤나 좀 쌓여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물론 뭐 채굴 장비나 이것을 채굴해서 다시 지구로 가져와야 되는 꽤나 먼 이야기들이 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약간의 뭐 지금으로 당장으로서는 약간 SF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상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기업들의 비즈니스 로드맵 상에 이미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국 회사 중에서 우주산업 쪽 회사 중에 제일 좋게 보시는 데는 어디예요? 역시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기업들 이제 뭐 총수라고 해야 될까요? 회장님들 보통 이제 새해 신년에 어디를 제일 먼저 가냐 이런 게 약간 뭔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보통 많이 보잖아요. 뭐 특히 계열사 시차를. 그렇죠. 네. 어느 계열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네. 근데 하나
김승현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진 않았고 네. 하나 시스템을 갔습니다. 시스템을 음. 갖고 제가 뒤에 여기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장에 있네요. 하나 김승현 회장 그리고 이제 김동관 뭐 부자시죠. 하나 시스템에 방문을 했고요. 새해 첫 행보로 우주를 점찍었다. 이런 기사들이 일주일 전, 1개월 전에 쭉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승현 하나 회장께서는 세계 5대 우주 강국은 어려워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우주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해서 크게 좀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리호의 이제 개발의 주요 플레이어기도 하면서 이것의 기술력을 전체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미국의 스페이스X가 있다면은 한국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다 20% 이상 올리고 있어요. 네. 이유가 있나요? 역시나 뭐 사실은 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매출 비중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거는 아마 제가 약간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요거 매출 비중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뭐 방산 회사죠. 근데 이제 하나오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들 연결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방산이 한 40% 매출이 나오고요. 해양 하나오션을 비롯한 뭐 필리조선소도 이쪽에 있고 30%. 그리고 나머지 항공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 부문들 뭐 가스터빈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20%입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우리가 조방원 많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네. 조방원의 또 하나의 큰 축 방에서의 약간 뭐 3대장처럼 움직임을 많이 보여줘 왔었죠.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특히 수출 베이스로 많이 성장을 해왔었고요. K9이라든지 천무 이런 다연장 로켓이 계속적으로 글로벌리 히트를 하면서 기업의 현금 흐름과 매출을 견인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요, 사실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우주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런 분쟁 속에서 약간 방산주들이 뭐 안타까운 얘기이지만 또 좋은 얘기이기도 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내러티브도 작용하고 실제로 수주로까지 많이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주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이 세트레가이가 계열사에 진작에 편입돼 있죠. 지분을 인수하면서 세트레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2, 3% 그리고 시스템 쪽에서 나오는 연결 매출 한 2% 정도 미미하죠. 미미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우주 관련돼서도 나머지 부분들에 약간 녹아져 있긴 합니다만 매출로만 봤을 때에는 우주 관련돼서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밸류만 보더라도 160만 원이라는 높은 밸류를 충분히 저는 정당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주라는 내러티브가 붙으니까 지금 현대차에 로봇이 붙여서 올라가는 것처럼 네. 에어로스페이스에 로켓이 우주가 붙어서 가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실제로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은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이제 민간 쪽에 완전히 헤게모니가 넘어갔고 네, 과거의 70년대 냉전 시대의 스타워즈는 끝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중장기적인 시기에는 알겠어요. 뭐 다시 한번 미국의 사람이 달에 간다니까 상용화가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실제 실적에 반영된 만큼 가시화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시화되고 있는 뭐 기업이 있습니까? 네, 당장 가시화를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그 저번 섹션 때 말씀드렸던 뭐 안테나라든지요. 위성이 이미 하늘에 도배가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스타링크도 한국에 상륙을 해서 상용화가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우주 인터넷을 이미 글로벌리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테나 관련된 뭐 게이트웨이 안테나라든지 또는 추후에 발전될 수 있는 뭐 이런 뭐 다이렉트 투 다이렉트로 해서 디바이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실제로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위성 관련된 회사들도 매출이 꽤나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발사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단계까지 올려놓은 것은 거의 민간에서는 스페이스X가 유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유일하진 않죠. 두 번째로 로켓랩이 있습니다. 로켓랩은 이제 거의 2위 사업자로서 꽤나 빠르게 스페이스X를 따라왔고요. 로켓의 사이즈도 굉장히 빠르게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와 그 다음에 로켓랩을 제외한 민간 기업 쪽에서는 발사 비즈니스로는 없다라고 저는 현재로서는 생각이 좀 들고, 당장에 어쨌든 로켓이 띄우려면 안에 뭔가 실어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안에 무언가 실을 것들은 현재로서는 위성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위성 관련된 만드는 회사들, 뭐 얼마 전에 뭐 나라 스페이스 초소형 위성 만드는 회사도 상장을 했고,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도 위성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서는
매출 가시권이 제일 높다.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꿈만 보고 가기는 좀 우주는 좀 그렇다 생각이 드시면 이미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방산 비즈니스 같이 튼튼한 캐시플로우가 있는 곳, 그리고 당장에 뭔가 우주 관련된 비즈니스가 커질 수 있는 위성이나 이런 안테나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갖고 왔고요. 21년부터 뭐 26년까지 주봉 갖고 왔는데 뭐 사실 기술적 분석이랄 게 뭐 이런 정배열 차트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네. 뭐 코스피와 함께 굉장히 잘 갔고요. 코스피가 못 가던 시기에도 사실 꽤나 강한 상승을 이뤄왔죠. 이게 21년도 주가 보면은 이게 0이 하나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39,000원 정도, 뭐 29,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130만 원까지 왔고요. 160만 원까지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뭐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꽤나 어쨌든 뭐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이제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됐고요. 어제 밤에 이제 한 뭐 6, 7시쯤에 이거 30년물이 5% 넘나 하는 걸 계속 봤는데 다행히 뭐 목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관련된 리스크 오프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 시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5천을 앞에 두고 조정이 좀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5천이라는 게 뭐 상징적인 숫자다 보니까 올해 많이 버신 분들 약간 리스크 오프 하자 하면서 번 거 일부 좀 정리하신 수급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뭐 NXT에서 특히 뭐 거의 발작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약간 시그널이 위험하다. 개인적으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속된 말로 뭐 쎄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 지표들도 보긴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좀 했을 때에는 조금의 리스크 오프가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역시나 지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심리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지금 5천이 넘어가면은 또 이제 아마 한 달 뒤에는 5천 포인트가 지지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약간 기회로 봐가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지금 거의 전 증권사가 지금 신용 매수가 거의 막힌 걸로 알고 있어요. 담보대출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신용이 많은 거는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신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신용 물량들, 이런 담보대출 물량들이 조금 신용 잔고가 줄어들면 오히려 다시 건강한 시장으로 돌아서면서 좀 더 이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올해 테마를 넘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도까지 보세요? 주도주까지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주도주는 역시나 메모리가 주도주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뭐 정해진 미래, 정해진 성장의 미래, 그리고 정해진 실적의 미래가 거의 뭐 이미 작년에 픽스가 돼버린, 또는 그 픽스된 것을 넘어서고 있는 하루하루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메모리, 전자와 닉스는 투톱으로서 주도는 역시나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고요. 수급 블랙홀이 살짝 퍼졌다가 다시 가는 건 결국에 메모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작년 이거 AI나 이런 데서 버블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AI는 결국에 현재로서는 오픈 AI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반도체 쪽이지 않습니까? 피지컬 쪽이죠. 근데 무언가 과거와 같은 사이클에서 매출이 없는 비즈니스들이 주가가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게 올라오는 사이클이 나온다고 하면은 약간 우주랑 휴머노이드 이 두 개가 버블의 꼭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뭔가 버블을 판단할 때에는 메모리 버블은 버블이 아니고 지금 여전히 싸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네. 버블을 판단할 때는 이 두 섹터의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매출이 좀 없는 약간 그런 기업들이 꿈을 가지고 얼마나 또 올라갈까. 옛날에 뭐 PDR 얘기 나왔을 때처럼 드림 레이쇼를 또 얼마나 반영받을까. 그것을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그 패시브 자금의 그 플로우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지금은 수급으로 밀어 올리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가시기 전에 지금 시장 상황 한번 네.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우리 한 10분 사이에 방향이 완전 꺾였죠? 시장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그리고 뭐 세트레가에 말씀드렸는데 뭐 거의 두 자릿수 상승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역시 뭐 굳건해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세론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가 좀 의미 있는 첫 하락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장 기준으로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다가온 것 같은데 네. 약간 이제 작년부터 우려하고 있는 건 개인적으로는 딱 하나만 보자고 하면 금리보다는 유가를 좀 보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유가가 지금 또 급등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플레를 잡아라 하고 있는데 인플레 중심에 유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유가를 못 잡으면은 인플레가 안 잡히고 인플레를 못 잡으면은 금리를 이제 결국에 자극을 할 수밖에 없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지금도 어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고요. 동결이 아니라 뭐 사실 좀 세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된다고 하면요. 당장의 실적이 좀 찍히는 것들을 제외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우주 관련된 기업들 그런 것들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래 가치를 땡겨 오려면은 금리가 낮아야죠. 그래야지 할인율을 싸게 하면서 굉장히 크게 현재 시가총액을 뻥튀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빅스가 지금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데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들었죠. 고개를 좀 많이 들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조심은 하긴 해야 된다 생각이 좀 들고 일부 오른 종목들은 털돼. 근데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어. 대응할 수 없으면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첫 하락에 못 팔았으면 두 번째, 세 번째 하락에는 약간 매수 기회를 좀 노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하락에 정리하셨으면은 한 하루 이틀 더 보고 사고 오늘은 버신 거 있으면은 팔라는 말씀에 좀 뭐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기도 한데 네. 약간 상승 나온 거 있으면은 뭐 팔라 해서 약간 정리를 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저는요 지금 빠질 때는 일단 메모리 사야 된다고 봅니다. 메모리를 사자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따 2부에서 좀 더 시황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가시기 전에 뭐 메모리를 사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뭐 실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항상 뭐 무게중심이 있죠. 그런데 뭐 이따가도 다루겠죠. 한번 워낙 크게 빠지니까 바이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바이오가 오늘은 사실 네. 바이오빨 악재죠. 어제 이제 알테 실적이 아니죠. 공시가 네, 계약. 네, 계약 공시가 뭐 시장에서 기대한 바에 많이 못 미쳤다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약간 금리 변수에 좀 민감한 섹터기도 하고요. 바이오라는 곳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좀 동반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하락이 좀 거센 것 같고요. 알테오젠 바이오 전체적으로 셀온이 좀 오늘 특히나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무언가 매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첫 하락에 사는 거는 보통은 좀 뭐 많이 권유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약간의 여지는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제가 아침에 약간 종목별로 보고 왔을 때에는 고점 대비해서 이미 많게는 50% 나간 종목들도 꽤 있고요. 더 크게는 뭐 60%, 적게는 30에서 한 40% 정도 조정받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지금 상대적으로 성장주로서 다른 뭐 휴머노이드나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한 번은 수급이 다시 채워지면서 올라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당장에 여기에 접근하기에는 약간의 부담감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러티브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뭐 제가 이쪽에 뭐 그렇게 깊은 뭐 관심도와 그 지식은 있지 않습니다만 네. 뭐 미리 깔자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비만 치료제 약가 자체가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약가가 계속적으로 서로 업체들 간의 글로벌 빅파마들 간에 심해지면서 단가가 좀 서로 내리고 있다. 약간 옛날에 뭐 메모리 치킨 게임 하듯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너무 좋은데 글로벌 단가를 서로 후려치기 경쟁이 시작되면은 그 뒷단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한 기업들도 매출에 연동된 로열티가 당연히 깎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 시나리오를 보면은 뭐 마지막 단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추후에 해당 만큼의 매출이 나왔을 때 로열티 퍼센트를 곱하고 이것을 지금 현재 가치로 뭐 다음 내년고 익년도 거 또는 그 후년도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재 가치로 가지고 와서 지금의 시가총액을 보통 이제 예단을 해주시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미래에 갖고 올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좀 축소될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의 대중화가 이루어질수록 약간 이쪽의 밸류도 함께 좀 오히려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논리를 방어할 수 있었던 논리가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약가가 내려가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뭐 우리가 아메리카노 마시듯이 비만 치료제를 먹게 되면은 오히려 더 파이는 커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속도 싸움인 것 같아요.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빠르냐 아니면은 약가 있는 속도가 빠르냐. 근데 지금은 뭔가 어쨌든 시장에 워낙 그동안 좋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꼬투리가 나오면은 셀온 하면서 쭉 던지는 그림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인 해석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는 어제는 뭐 다른 얘기지만 뭐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가 또 약간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것들을 잠깐 일부 후퇴하면서 조금 기고 있었는데 그래도 실적 좋아할 것 같은 것들을 좀 채우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단에서의 리밸런싱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 지수 자체를 전부 빼고 자금이 아웃을 해버리냐 그거는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 권택중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오전에 시작하고 한 10시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더니 한 10시, 그러니까 11시죠? 11시 한 15분부터 또 하락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빨리 저희 시황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